먼저 제목은 제가 다섯 가지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만이 미북 정상회담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 모두가 전부 깜깜이로 일관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30여 년간을 이런 문제만 다뤘고, 제가 또 사자회담에서 그리고 UN 대표부에서 근무하면서 핵 문제도 직접 다뤄봤지만 정말 이렇게 깜깜이로 일관하는 정상회담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점쟁이 역할을 해야만이 조금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과연 김정은이가 베트남 하노이에 가서 북한과 베트남 사이에 양자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 즉 국빈 방문의 성격으로 이번 미북 간 회담을 이용할 것이냐.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김정은이의 가장 큰 외교적 목표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이 지구상에서 최악의 인권 탄압자라고 하는, 그리고 최악의 평화 파괴자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빨리 불식시키는 것이 지상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김정은이는 3대 우상, 3대 세습체제, 그야말로 우상화를 통해서만이 국내 정치적인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즉 외국 정상과의 회담, 국제적인 지지를 얻는 데는 실패했는데 이제 문을 열고 나온 것이 작년 첫 해고, 지금부터는 그런 이미지를 이제 고착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국내 우상화 작업을 마무리 짓고 이제 정말 명실상부한 국내외 존경받는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빈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리고 북한과 베트남과는 혈맹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 할아버지, 그렇게 김정은이가 따라하고 싶고 흉내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이가 이미 두 차례나 베트남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58년과 64년 두 차례에 거쳐서 방문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방문을 통해서 그러자라도 할아버지를 따라하는 모양새를 내려고 이 모자까지 쓰고 별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코디까지 노력을 하는데 왜 이런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당연히 국빈 방문을 한다. 이런 국빈 방문 준비 때문에도 이용우 외상이 지난해 베트남을 경유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경유가 아니라 방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지사다. 그렇다 본다면 베트남을 방문해서 과연 김정은이가 개혁개방을 배우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개혁개방을 배울 정도가 됐으면 이미 핵무기를 저렇게 개발을 안 하죠. 그리고 저렇게 인권 탄압을 안 하죠. 개혁개방을 배우겠다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그러면 3대 세습체제, 다음에 이제 김일성한테 물러줄 텐데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내만 내는 겁니다. 즉 베트남 방문의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비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외 언론의 호기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활용할 것입니다. 개혁개방 김정일이가 중국을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그리고 김정은이도 갔다 왔는데 이제 뭘 배우겠습니까? 안 배웁니다. 개혁개방하는 순간 북한은 레짐 체인지로 넘어가고 3대 세습체제는 비극으로 끝날 확률이 많다는 것을 김정은이가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안 배웁니다. 예, 흉내만 낼 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베트남 방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베트남이 어떻게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해가지고 공산 사회주의 체제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서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것을 배우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통전 전략이 앞으로 남한 정부와 우리 국내 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효과를 발휘하게 할 것이냐. 그래서 미국이 김정은이한테 항복을 하고 주한미군을 빼내서 통일되는 김정은이가 통일왕국 한반도에 건설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는 기회로 활용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낭만과 희망, 잘못된 선의에 빠져서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미북 정상회담을 지켜본다면 우리의 운명은 자칫 비극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착각을 김정은이가 하게 만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짚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호기심 위주로 베트남을, 선의 위주로 베트남 장소가 선정된 것을 보도하고 집중적으로 해설하는 일부 좌파 전문가들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번에 비건이 평양에 갔을 때 과연 김정은이를 만났겠느냐. 일각에서는 파격적인 그런 모습을 김정은이가 보여주려고 만났을 것이다. 아니다.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 만났을 확률이 한 80대 20대입니다. 물론 이것도 김정은이 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또 만날 수도 있어요. 안 만난다 했다가 흔히 그렇거든요. 우리도 안 만난다 했다가 만나고 만난다 했다가 안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김정은의 특성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 분석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국가 외교의 틀에서 본다면, 그리고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적인 측면을 본다면 만나기가 어렵다. 첫째, 정상 외교의 측면에서 왜 만나기 어렵냐? 비건은 차관복급 인사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트럼프보다도 한 단계 위인 세계의 슈프림 리더입니다. 이건 하늘이 내리는 태양같은 지도자인데 어떻게 차관복급 아무리 트럼프가 보냈다 하더라도 만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이가 비건을 만나줘 버리면 2차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빚이 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만나서 비건한테 줄 선물은 아껴야 합니다.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김정은이를 너무 잘못 아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파격을 이런 데 쓰지 않습니다. 파격은 트럼프한테 씁니다. 최소한도 양보해도 폼페이오 정도 돼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비건이 지난 스탠포드 강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난 10월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김정은이가 무슨 선물을 줬다고 그랬죠? 우라늄 폐기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떠본 겁니다. 속임수 미끼 던진 겁니다. 이거를 비건이 믿고 미국 정부가 믿는다. 참 천진난만한 것입니다. 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만나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지금 비건이 서울에 와서 또 가기 전에 정의용 안보실장, 그 다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다 만나고 갔습니다. 이동훈 평화본부장도 만나고, 그러니까 막 계급과 관계없이 장관급 인사까지 싹쓸이하고 갔습니다. 갔다 와서 똑같이 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예전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노영민 비서실장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도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영민 실장은 뭐 어쨌든 중국 한국 대사를 여기만 마 있습니다. 잘하고 안 잘했고는 이 자리에서는 논평할 가치가 없습니다. 만난다고 본다면 오히려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아마도 안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만났는데 싹쓸이 이렇게 쓰나미처럼 만나고 갔는데 오며 가며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니면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변수는 바로 뭐냐? 세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정의용 안보실장 볼튼과 전화하겠다고 합니다. 강경화 장관 폼페이오와 전화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대통령 트럼프와 전화한답니다. 이렇게 비건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다 설명해주고 갔는데 세 명이 또다시 다 전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토콜 이상의 의미입니다. 프로토콜을 따진다면 이거는
안 해도 됩니다. 그 얘기는 아직도 풀어지지 않은 큰 과제가 남아있다. 미국을 좋게 얘기하면 설득하고 적절히 얘기하면 간청하는 그런 전화 외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지금 급하고 마지막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느냐? 저는 개성공단입니다. 상응도치 하나로 개성공단. 그리고 비핵화의 조치로서는 우라늄 문제라든가 ICBM이라든가 핵무기라든가 이미 포괄적 신고는 뭐 미국이 안 하겠다고 이미 선전해버렸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포괄적 신고가 안 돼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데 대해서는 흔히 종편에 나와서 신문에 칼럼 쓰는 전문가들이 말을 잘 안 해요. 포괄적 신고를 지금은 안 받겠다. 나중에 받겠다. 지금 안 받아내지 못하는 포괄적 신고를 나중에 어떻게 받아냅니까? 나중에 받겠다. 나중에 받겠다. 그럼 그 회담 깨지고 미국 간 협상 국면 깨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실과 다른 축소된 신고만 받습니다. 이것이 2차 회담이 못 열릴까봐 두려워서 미국이 포괄적 신고를 안 받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누락된 조치, 미국의 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핵화 문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쉽게 미국에 양보를 안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미국대로 양보가 어려운 카드다. 불가능한 카드다. 이걸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어떤 정부입니까? 제재 완화했다가 비핵화 약속 김정은이가 포기하면 다시 걷어들일 수 있다. 아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했다 안 했다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남북관계 미북관계 다 파탄납니다. 파탄. 정말 외교를 이렇게 모르는 대한민국 정부가 됐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3자가 나서서 전방위적인 대미 외교를 하고 있다. 저는 방위비 협상할 때 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1년짜리 초단기 협정은 맺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건 일행이 평양에 간 미군 특별기가 2번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6일날 떠났었는데 7일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날 비건 일행이 나왔습니다. 왜 중간에 20여 명이 간 미국 대표단 중에 일부가 저렇게 급히 나왔느냐. 하루를 차이주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건이 전반적으로 회담이 아주 잘 됐다. 서로 속내를 다 터놓고 얘기했다. 그린라이트가 켜졌다라고 하는 국내 언론 보도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잡한 후속 이렇게 막 요란하게 움직여야 될까요? 저는 2번째 비행기가 2번 평양에서 미국 대표단을 나눠서 데리고 나왔다. 그는 틀림없이 미 본국 정부의 중요한 보고사항이 있었다. 그리고 비건이 강경화 장관한테 아직도 어려운 일들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바로 중국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북한과 중국 간에 전격적으로 연초에 정상회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비핵화 협상 플러스 평화협정 협상 투트랙으로 중국과 북한이 몰고 가겠다는 겁니다. 즉 미국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 즉 저는 북한 핵 폐기 문제죠. 요 문제하고 평화협정 체제를 이제 미국은 핵만 다뤄라. 평화협정은 중국이 끼어들겠다.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미국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영향력을 중국이 뺏어가겠다는 겁니다. 요런 문제가 많이 거론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해서 압축해서 얘기하는 그런 건데 더 많은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것이 핵 폐기 협상과 연결돼서 나오는 것이겠죠. 당연히. 그런 문제를 미국 정부의
보고를 해서 미국 정부의 지침을 즉시 받아가지고 바로 비건한테 전달하는, 그래서 비건이 하루 더 묵으면서 북한 당국과 협상하는, 그러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중간에 놀랬다 보니까 트럼프가 시정연설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본래 미국 간의 베트남에서 협상 전후에 중국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런 것이 기정사실처럼 언론에 보도됐었는데, 전격적으로 트럼프가 역시 트럼프답게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전격 발표하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연계해서까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입니다. 과연 이번에 미국이 양보해서 다낭이 아니라 하노이에서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미국의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된 양보가 2차 정상회담에서 본질적인 협상 의제 문제에 관해서 과연 트럼프가 김정은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전략 때문에 그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를 몰라도 너무 많이 모르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그래 장소 양보 받았다고 그 중요한 의제에서 김정은이의 생존이 걸려있는 이런 핵 폐기 협상에서 양보하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양보한다면 김정은이가 실무 접촉, 고위급 접촉을 그렇게 보이콧하면서 몇 달간을 교착 국면으로 몰고 갔겠습니까? 자꾸 국내 언론 일부 전문가들이 흥미 위주로 단순 논리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취향이고 자기 지식이고 자기 평가의 기준입니다만은, 저는 경험에서 나오는 결론을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5가지의 궁금증, 전혀 상반된 시중의 평가와 제 평가를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셔서 2차 정상회담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정상회담은 제가 기준으로 하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를 진실되게 걱정하는 우리 보수 국민들이 볼 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미국 간의 정상회담의 목표가 뭡니까? 시종일관 CVID가 됐든 FFVD가 됐든 북한 핵의 폐기, 이거가 목표인데, 그런 북한 핵의 폐기로 가는 2차 정상이 될 것이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단언컨대.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의 여러 변수들을 대입해봐도 그렇고 성공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그럴듯한 회담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다 동상산몽입니다. 일단 김정은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회담을 하느냐? 지금 어려운 경제 국면, 경제 5개년 계획 내년으로 마지막 이제 해가 되는데, 성공했다는 목표를 미국의 경제 제재 완화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미 북한은 핵의 폐기는 포기하고 어디에 있느냐? 재선에만 꿈을 꾸고 있고, 재선을 하기 위한 원료로 이런 미국 회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을 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제는 국내 정치적 목표가 90%입니다. 10%는 포장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현 정부는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면서, 그리고 주한미군을 통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서 또 동북아와 아시아 지역에서의 한미동맹의 의의를 살려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협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재적 접근법을 가지고 김정은이를 다루고 있고 북한 핵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저는 친북이니 이런 말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많은 오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정치학자들이 쓰는 용어를 빌려서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큰 목표는 이러한 북핵 회담을 계기로 해서 물론 진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측면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민주당 최고위 인사가 언급했듯이 10년, 20년 장기 집권하는데 이 핵 회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와 성격, 특히 김정은이는 얼마나 교활합니까? 기만의 선수 아닙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얼마나 돌발적입니까?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3차, 4차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숨겨둔 핵을 통해서 핵 군축으로 하고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은 감축되거나 있어도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훈련도 안 하는 군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치닫는다.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